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개면연이 시작됐는데 작년 한 해 진짜 K방산, 진격의 K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주제를 만들어서 한번 방송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K방산이 상당한 위력일까? 뭐 이런 거를 세계 만방에 뻘치고 있는데 이제 개면연이 됐으니까 네네. 이 개면연에는 과연 K방산이 계속 진격을 할 거냐 아니면 멈칫할 거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K방산 관련된 이슈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러 방산 업체를 취재할 기회가 많으신 이 기자님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번 개면연의 K방산의 주가 될까요? 대박이 날까요? 일단 작년에 한번 어땠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작년에 같아요. 정말 2022년은 K방산의 대박의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폴란드 대박부터 시작해가지고 DX 코리아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저희가 여기가 무슨 나토 국가의 경연자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럽, 뭐 동유럽 각 나라의 무관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중동 국가가 특히 그렇죠. 중동동 많았죠. 국가도 네. 꽤 많이 와서 뭐 동유럽 UAE도 국가. 보였고, 네. 네네, 동유럽도 보였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영상 촬영할 때 루마니아군 무관들이 와갖고 이제 네네. 그 촬영장에 이제 모습이 비쳤던 적이 있었죠. 현대 로텐부스를 굉장히 유심히 K2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봤었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큰 이슈들이 굉장히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항상 질질 끌어온달지 좀 언제 결정나나 하면서 관심 있게 봤던 레드백, 호주의 레드백.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는 심지어 폴란드 가서 폴란드군이 테스트를 하면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높은 장비였고. 제 생각에는 보병 전투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레드백 보병 전투차죠. K21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형이고 잘못하면 이거 호주보다는 폴란드가 먼저 살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가 사실 있는 것이었고. 잘못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폴란드 쪽으로 부동어 갔어요. 그쵸. 벌써.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호주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상당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뭐 말씀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으로 봅니다마는 어찌됐든 먹구름이 꼈고 그에 반해 폴란드는 새로운 수출처로 레드백 같은 경우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레드백에 직접 이것이 수출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레드백의 자체가 수출된다든가 이런 식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게 파워팩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주포 우리 K9 자주포가 네네.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공유가 폐업폭을 되는데 쓰죠. 네. 그 부분은 호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주가 레드백에 거의 우선순을 두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친중 성향의 정부가 그렇죠.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방산 수출의 정말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그 국가의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정치적인 또 요소가 그렇습니다. 소요가 감안되면 예. 굉장히 꼬이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져보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몇 년을 끌어온 문제인데요. 그 노르웨이가 K2를 어떻게 할 것이냐. K2 에노 문제. 궁금했던 부분. 네, K2 많이 사지도 에노가 않으면서 말이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레오파드 2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막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게 지금 소식이 뜨면 어쨌든 그것도 결정이 올해 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날 것 같으세요? 당연히 K2 에노겠죠. 이게 그때 영상을 봤는데 눈밭 질주하는데 네. K2가 이렇게 앞서가면서 포탑을 살짝 레오파드로 돌리니까 네네. 레오파드가 삐져갖고 포탑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안 본 것 같은 거 뭐 이런 거 영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죠. 설렜거든요. 그런 거가 굉장히 또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고 아니 어떻게 K2가 레오파드보다 더 빨리 가네 하는 모습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변수로 작용했다 할지 한국의 숨은 펀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K9A2입니다. K9A2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방산에 있어서 뭐 게임 끝판왕이 체인저 돼.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당분간 K9A2가 유럽 시장이나 지금 이런 곳 특히 영국 같은 데를 석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K9 수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을 해보면 인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도는 이미 K9 바지라에 너무 지금 만족을 해가지고 예. 원래 계획에도 없던 거니까 산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뭐 국경지대 산악에다 배치를 하면서 쓰면서 이게 또 영하의 날씨에도 잘 견디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차륜형 자주포들을 전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도 국경에서도 대치가 되고 있어서 뭐 섣부른 얘기지만은 K9과 중국의 자주포와 한판 승부가 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인도가 당분간 엄밀히 얘기해서 바지라의 추가 라이센스 생산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력이 아직은 안 되는데 하나의 또 변수는 만약에 국지적인 전투가 국경 문제, 벌어진다면 네네. 바로 뭐 특별 예산을 쓰서라도 바지라를 추가 양산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K9의 K방산 확장은 당연히 확정적인 영역 거고요. 관할인 거고요. 예. 전차 자주포도 있지만 저는 천무에 대한 기사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천무 같은 경우는 폴란드. 중동 네. 국가,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UAE나 이런 쪽에서 지금 흥미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보이고 특히 이제 중동 국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뿐더러 사우디나 UAE 그런 데서 좀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이제 중동 국가의 특성상 방송할 때 조심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특정 국가를 얘기했을 때 괜히 K 방산에 흠이 될까봐. 또 그렇죠. 중동 예. 국가들은 뭐 된다더니 네.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또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몰래 쓰고 있고.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안 되는 경우는 물론 많죠. 그건 네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중동 국가의 특성상 기밀 유지를 해달라는 그렇- 국가의 요구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뭐 되죠. 여기저기서 정보를 뭐 가지고 테스트하고 얘기저기 있다면, 한다 네. 보면 좀 그게 걸려요. 그리고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뭔가 막 계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빠 저거 사줘. 이러면 이제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빠 저거 사줘. 이- 맞아요. 그런 아빠 갖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K 방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100% 확신이 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K2N5는 K2, 네. 거의 확정이라고 봐지는 게 우리가 그거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수입하는 무기 체계도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독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르웨이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은 뭐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레오파드 2가 생산된 지가 언제고 지금 양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생산이 다 끝나서 부품도 잘 못 구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오파드 3라든지 차기 전차가 나와버리면 레오파드 2는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되는 꼴인데 이런 거를 지금 도입해서 몇 년 동안 걸쳐 도입해 보면 너무 늦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확장성. 요즘 특히 이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또 관심을 갖는 무기 체계 특성 중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 그죠. 확장성의 업그레이드.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래 거기다, 예. 확장성 측면에서 K2는 그래도 여력이 많은데 그에 반해 이제 레오파드 2 계열은 울거먹을 대로 울거먹었고 개량할 대로 개량했기 때문에 차기 전차로 넘어가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형 시스템을 도입할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도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것 같고 노르웨이가 주는 의미는 K2의 유럽 지역에서만큼은 상당 부분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폴란드가 이미 또 납품을 받아서 K2 PL이 지금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바로 그냥 뭐 색깔도 안 바꾸고 최전선의 K9과 함께 배치를 했죠.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K2는 또 지금 이집트도 지금 흥미를 굉장히 보이고 있어요. 루마니아도 네, 흥미를 갖고 있고요. FA50과 함께 지금 루마니아도 12월 23일 날 국방부 장관이 전세기 타고 왔었죠. 일행이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갔네요. 네. 23일 나왔으면. 네, 거기다 뭐 양해각서, 방위 관련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지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폴란드 현지 뉴스를 보니까는 아주 대서특비라고 네네. 되게 만족하는 듯한 뉘앙스로 관련 영관급들 장관들도 나와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도 나와서 이제 너무 빨리 와서 환영식을 막 준비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었고 현재 배치됐을 때 장교들이 와서 굉장히 최첨단이고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알아서 홍보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가 동유럽의 생산 거점 노릇을 예. 또 할 수 있고 대리점이죠, 자기네들이 대리점. 네.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세일즈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동유럽 국가들 이제 레오파드를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 보낸 나라도 이제 다음 전차들이 필요한데 레오파드를 또 받기 너무 늦었죠. 네. 이렇게 K 방산 그러니까 K 무기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잡음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거 좀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생각한달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국내 납품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해 주려고 하는 건데 방산이란 게 정부를 대상으로 한 납품이기 때문에 이 납품 기일을 어기게 되면은 상당한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이 페널티가 꽤 세다고 들었어요.
안창호함 같은 경우 11일 납품 늦은 걸로 1,100억 원을 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기를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쨌든 수출도 수출인데 한국 방산 업체 제품들은 우선 한국군을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납품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개발을 포기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방산해서 대열에서 이탈해서 업체는 다 그냥 한화에 넘겨주고 발을 뺐죠. 그런 식이 돼버린다면 그럼 뭐 K 방산 이전에 K 무기들의 개발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후자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네네. 방산을 전부 한화에 넘기고 이제 기브앤테이크로 서로 두 그룹 간에 거래를 한 것이고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정말 있습니다. K2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법정 소송 중인 네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 입장에서 억울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창호함은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업체가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방위 사업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자 해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네네.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안으로서 기반을 닦는다면 이 기자님 말씀은 수출하는 방위 산업 그렇죠. 측면에서 방위 사업체도 굳건해지면서 또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어떤 활기를 띨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일단 그런 내실이 말씀이신 거죠? 튼튼해야 밖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방위산 업체가 이제 무기 납품을 포기해 버려서 일본의 방위 체제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개선을 요하는 법률안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방산 산업을 이렇게 그냥 단순 납품 사업으로 봐서 이렇게 진행하다간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해 주자는 거죠. 법률을 제정해서. 예를 들어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그렇지. 뭐 예. 벌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예, 예.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개발 상황 같은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같이 칼같이 뭐 하루에 100억씩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연장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실패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징벌적 그런 벌금 같은 식으로 이렇게 물린다거나 그런 거를 좀 지양하자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결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업체도 이런 법을 제정하면 자기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고 뭐 그냥 불명확하게 어떤 상징적인 그런 법을 정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소송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 법이 이번 한 번에 이제 어떤 틀을 구색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개정을 통해서 네네. 좀 더 나은 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개정을 요하는 그런 법률안 중에서 이것은 좀 됐으면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뭐 세부 항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개발 유예와 현재 개발 상황을 감안을 해서 여유를 줄 수 있는 납품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현실화돼야 된다고 보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미뤄야 되는 네네. 그런 부분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민간 개발에 있어서 민간 업체가 개발하는 거죠. 첨단 LNG선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실패를 했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게 만일 군난 문제였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굉장한 위약금을 물게 됐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유예를 하는 것도 어떠한 상황의 같은 그렇죠. 경우는 유예를 하겠다 이런 불명확했던 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의 요번 법률 제정에 의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뭐 이러이러한 무기 체계는 몇 년 또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방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저는 이 법 이전에 좀 더 급히 해결해야 됐던 게 하나 있는 게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왜냐? 방위 산업이 지금 업체마다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진이 너무 안 나와요. 그리고 원가 자체를 군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떠한 원칙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장에 방산 부분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안 되는 거죠.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선진 방산으로 가려면 정확한 원가 계산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 누구가 와도 이 무기 체계의 원가는 이 정도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나와져야 방산 비리도 없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군납을 받는 군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러한 군들이 이러한 아주 성능 좋은 K 무기 체계를 받아서 안으로 이렇게 튼튼해지면 강군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밖에서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죠. 이렇게 무기 체계가 좋고 내실이 튼튼한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예를 또 들어- 한 가지 추가 드리고 싶은 게 ADD 관련이죠. ADD 지금 연구진들이 계속 자리를 떠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대우 역시 현실화하고 그렇습니다. 해줘서 예, 예. 좀 더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K 방산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연구진들도 마찬가지로 처우 개선도 있어야 네, 되고요. 오히려 다 의미를 갖고 열심히 하시다가도 결국 자신들의 처우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런 민간 기업으로 지금 사기업으로 다 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건 결국 정당한 처우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김에 말씀드리면 K방산 업체들, 방산 업체들에서 또 하나의 아주 곤란한 점 하나가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방부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보안들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산세도 물고 아예 사업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한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게 지연되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잖아요. 그런 실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네. 부분도 이 법만 제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다른 법으로 인해서 제정이 됐으면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 방산 K방산 수출 예상액이 한 20조, 21조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진짜 현실화 되자면은 이런 발목 잡는 법률, 단가의 현실화, 그리고 개발 인원의 처우 개선 굉장히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FA50부터 해서 21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든 거 다 이루시기를 개면연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주셨던 이러한 단점들 또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큰 것들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이슈가 있을 때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힘내 밀떡!